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함께 해주실 전문가는요. 숲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전달해 주시는 분,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간밤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꽤 괜찮게 나왔다, 보합 수준이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별로 영향을 못 미친 것 같아요. 더 큰 영향을 준 게 뭐였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트럼프하고 베센트의 발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즉 이제 우리는 통칭해서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런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소비 심리 또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기와 관련된 심리들이 많이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됐었던 여러 가지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ISM 서비스업 지수 아니면 여러 가지 흔히 그 소비자들한테 서베이 지표 즉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묻는 여러 가지 질문과 관련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둔화가 되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기대하는 게 뭐냐면 경기가 둔화되니까 그러면 연준이나 아니면 미국 정부가 나서서 이 경기 둔화를 방어해 주겠네라는 어떤 부분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대놓고 어제 베센트 장관도 그렇고 단기 증권시장 조정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경기가 둔화되면 경기 둔화를 막아야 되는데 그 막을 만한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하니 그런 불안감들이 있었던 거고 그 불안감이 어제 시장의 조정의 가장 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또 한번 크게 하락했고 네, S&P 500은 이제 조정장에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간략하게 이 기술적으로 조정장에 들어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보통 우리가 기술적이라고 하면 보통 그래프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중에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중에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1년은 365일이지만 증권시장이 거래되는 날은 200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1년을 그은 선을 쭉 그어보면 통상적으로 경기라든가 아니면 시장의 추세가 살아있으려면 그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위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S&P 500 지수가 200일 이동평균선 즉 1년 거래를 쭉 그은 선 밑에 있다는 얘기는 1년 이상의 어떤 그 기존에 있었던 추세를 이탈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좋은 조짐은 절대 아닐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 두고 나서 이제 이게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다. 아니다. 그건 펀드들이 지금 차익 실현 매물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뭐 상반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미국에 대한 대안이 너무 많아진 게 원인이에요. 지난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 경제만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쏠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 두 번째는 AI 관련해서도 글로벌에서 미국만 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봤었던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의 그 빅테크 7개 기업, 매그니피션트 7이라는 기업들이 한 뭐 20조, 30조씩 들여가면서 AI를 하다 보니까 와 AI라는 게 정말 돈이 많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초 들어서 보니까 이게 바뀐 거예요. 첫 번째는 경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유럽하고 중국이 경기 회복세가 완연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가 둔화되는데 유럽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경기가 부양이 되니까 아시겠지만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엄청나게 많은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기 때문인 거고요. 유럽도 재정 부양책을 더 강하게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도 GDP의 4%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한다라고 해서 이쪽은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불안이 되면서 당연히 돈의 흐름이 미국에서 빠져서 다른 국가들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이 빠져도 우리가 별로 안 빠지는 이유도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 AI에 대한 대안이 생긴 거죠. 기존에는 미국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딥시크를 보고 나니까 와 중국도 이만큼 하는 거였어? 그러면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되게 비싼데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보니까 너무 싼 거예요. 그럼 내가 굳이 뭐 비슷한 걸 한다라면 미국도 좋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보면 차라리 이쪽으로 가자라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원인은 이건 수급적인 원인인데요. 미국 펀드들이 전부 다 퀀트, 쉽게 얘기해서 이 컴퓨터로 파생화되어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들이 지금 사실 주어진 조건이 형성이 되면 매물을 막 쏟아내거나 아니면 주식을 엄청 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해당되는 조건들이 많이 발동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웃긴 건 뭐냐면 이 조건들이 팔아라는 신호가 옛날에는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팔기도 하면서 그게 경기 침체를 의미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조건들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진 않아요. 근데 주식을 쏟아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착각하고 있냐면 기술적인 정보만 놓고 와 정말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 침체 아니야라고 예, 예. 너무 앞서 나가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발언 굉장히 자주 바뀌고요.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그뿐만이 아니라 몇 시간 단위로도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 사이에 자야 되니까 일일이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예, 주무시면 됩니다. 그냥 잘까요? 마음 편하게 잘까요? 그럼요. 예. 일어나서 보는 게 낫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일단 푹 자고 뭘 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지금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4월 2일 날 봐야 돼요. 지금은 4월 2일 때문에 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도 결국엔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변화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장을 되게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정책과 관련해서도 일관성이 없는 거를 통해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4월 2일에 다 부과가 된다고 하니 그때 진짜 어떻게 부과하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4월 2일에 부과되는 모든 관세도 본인이 트럼프가 원했던 대로 그대로 다 부과되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지금 일본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많이 가서 협상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협상한 결과에 따라서 많이 경감이 될 게 100% 보여요. 많은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거면 누가 협상을 합니까? 그렇죠? 아무런도 다 필요 없고 그냥 트럼프가 뭐 관세 때리면 그냥 맞고 말지 아니면 다른 대책하지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내가 이 정도 때릴 건데 당신들이 와서 협상을 해주고 그래서 미국 물건도 많이 사주고 그다음에 미국에 투자를 하면 내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관세율도 많이 낮출 수도 있다는 얘기를 협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트럼프 우려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4월 1일에 이 트럼프라는 분이 협상했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차별을 둘 것이나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우리도 아니면 다른 국가들도 협상을 덜 했던 국가들은 이제 카드를 가지고 가겠죠. 예. 이렇게 하면 이 정도 해주는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도 이제 계산이 가능해지죠. 그때부터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정도 완화하는 거고 이 정도 카드를 주면 나름대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되면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은 밑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되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반응하게 됩니다. 지금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공화당에서도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별로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긴 호흡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근데 당장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이쪽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게 낫다. 그래도 뭐 여전히 미국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거든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올해만 놓고 보면 중국도 좋은 대안이라고 봐야죠.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좋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중국도 미국만큼 할 수 있다라면 같이 쳐다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의 가장 큰 매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싸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밸류에이션이라 하더라도 중국에 있는 기업에 비해서 작게는 3배, 많게는 10배 이상 비쌉니다. 예. 그러면 가격 매력으로 보면 일단 중국이 가장 큰 매력이 있다. 기술력은 비슷하다는 게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중국 정부의 정책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중국 정부에서 공동부유라 그래서 주식시장을 부양할 만한 의지도 없었었고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부 규제라든가 간섭이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전인대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중국 정부 자체가 AI라든가 로봇, 신기술에 관련해서는 규제도 다 풀고 내가 적극적으로 몇 년간 밀어주겠다는 의지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정책이 밀어줄 의지가 있는지 규제할 의지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향후에 좀 더 밀어주는 쪽으로 일단 방향이 잡혔다라면 사실 당분간은 중국 증시도 미국만큼 좋아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네네. 중국도 봐야 된다. 중국 주식도 이렇게 거래하려면 그냥 HTS 상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하고요.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중국 본토보다는 홍콩 쪽에 투자하는 게 그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입니까? 예. 왜 홍콩이 가능합니다. 더 낫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테크 기업들, 중국에는 이 테크 기업 관련 기업들이 홍콩에 많이 상장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이제 사고 팔기도 편하고 우리가 이제 돈을 넣었다 빼는 것도 제가 볼 때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국 본토보다는 나름대로 이쪽에 있는 홍콩 쪽을 통해서 하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꿀팁이네요. 알겠습니다. M7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주가 이번 주에만 12% 넘게 하락했거든요. 왜 이런 겁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부정적인 어떤 그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애플의 그 아이폰이 안 팔리는 게 원인이고요. 애플의 아이폰이 안 팔리는 가장 큰 원인 특히 이제 중국에서 찾을 수 있는데 중국에서 팔리고 있는 지금 스마트폰 대부분이 AI 스마트폰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번에 갤럭시 25인가 그것도 보면은 AI 기능이 장착돼 있는데요. 그렇죠. 애플은 그게 장착되어 있질 않아요. 그럼 애플이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서는 애플한테 중국의 AI를 넣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애플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나 또는 또 다른 업체와 관련해서 지금 AI를 장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그러니까 2월 달만 놓고 보면 아이폰이 중국에서 10배 이상 팔렸는데 팔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이폰 16인데 아이폰 13을 50% 할인해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기존에 있던 구형 제품을 아주 싸게 절반에 파니까 좀 수요가 일어났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게 사실 뭐 품질에 대한 선호라든가 이런 요인이라기보다는 사실 정부 규제 측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소되는 순간이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간밤에 보니까 인텔 14%인가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올랐던데 이 호재로 작용한 뉴스가 뭐가 있었습니까? 궁극적으로 지금 인텔은 다른 것보다도 결국엔 지금 미국 정부 입장에서 반도체를 살리려면 인텔을 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TSMC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관련해서 결국 인텔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서 인텔에 대한 어떤 그 비메모리 쪽에 어떤 강화하는 모습들이 많이 작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나름대로 인텔이 또 다른 어떤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최근에 많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식이 있었고 뭐 간밤에는 새로운 CEO가 선임됐다.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그게 있고요. 아마 이거하고 연관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대로 두면 인텔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운명일 텐데 뭔가 대만에서 제일 잘하는 전 세계에서 뭐 파운드리 즉 주문형 반도체를 제일 90%를 제일 만드는 이 TSMC가 만약에 이 기업의 일정 부분 인수를 해서 미국의 사람들이 역할을 해줬을 경우는 또 다른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뭐 CEO 하나 바뀌었다고 되는 것보다도 사실 그 CEO를 바꾼 배경이 결국 이런 것들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인텔 파운드리의 앞날 밝다라고만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보다 더 바빠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TSMC가 좋은다라면 어쨌든 간에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기업들의 변화를 지켜보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인텔 투자자분들이라면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꼭 그렇게만도 볼 수 없는 게 이게 삼성전자랑도 연결이 된 문제잖아요. 삼성전자 지금 파운드리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연합군까지 생기면은 삼전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삼전 입장에서는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삼성에서도 파운드리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뭐 경영진도 바꾸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 보면 또 이미 우리 국민들이 다 알 정도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왜 안 좋은지도 다들 알고 계세요. 그렇죠.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제 그 정도 알면은 이걸 안 고친다라면 지금 삼성에 있는 경영진들은 사실 직무유기인 거잖아요. 배임이죠, 배임이죠. 그럼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시장에 밝히고 우리가 이렇게 안 좋다라고 얘기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바닥부터 시작했다는 저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뭐 삼성도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고 전력이 있는 기업이고 역시 또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시장이 커진다라고 감안을 하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라 판단하고 시간을 두고 개선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그렇게 된다라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텔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의 경쟁력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괜찮을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뉴스 말고요. 당장 좀 좋은 그런 소식은 없습니까? 아직도 54,000원대에서 빌빌거리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부정적인 소식보다는 예. 이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게 사실 이 딥시크라는 게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비용은 줄이면서 그다음에 성능은 좋아지는 AI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고안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엔비디아의 그 엄청난 GPU를 사용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예.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그래픽 카드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과 관련하고 그다음에 고성능 컴퓨터를 어느 정도 연결을 하면 지금 있는 엄청난 그 모델, 보통 LLM 모델이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그런 모델은 아니지만 스몰 모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만드는 보통 일반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데이터로도 나오는 게 최근에 반도체 가격이 3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HBM은 지금 아직까지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일단 기본에 이전에 있었던 DDR4, 5라든가 이런 데에서 유의미한 어떤 지금 가격 개선 또 실적 개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부정적인 뉴스보다 이쪽에서는 더 좋은 뉴스가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BM 쪽은 아직 안 되더라도 실적 자체는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좋아질 크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선엽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종목을 떠나서 이제 전반적으로 큰 그림 하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든요. 이게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 강화가 담긴 내용인데 주주가 포함이 됐잖아요. 이게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지주사 우선주 이런 데한테는 되게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상법 개정이 옳다 그르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뭐 그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무엇을 사야 되는지 무엇을 팔아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 일부 지주사들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결국에 이런 수혜주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지주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우선주라든가 이런 쪽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들을 작용할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배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사실 뭐 우린 수혜주를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배주주의 변화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슈 짚어볼까요? 이번 달 말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가 예정돼 있잖아요. 요게 지금 뭐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리십니까? 뭐 사실 무게중심이 쏠리기보단 두 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동안 크게 올랐던 기업들이 타겟이 될 것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안 좋은데 앞으로도 어려워질 기업 중심으로 타겟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게 일반적인 부분하고 다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순기능도 있어요. 어쨌든 얘들 입장에서는 비싼 걸 팔고 싼 걸 사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급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들 관련해서는 정말 너무 싼데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거든요. 삼성전자 대표적이죠 뭐. 전자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꽤 많은 업종들이 그래요. 그러면 이 업종들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의 수급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각광을 못 받는데 이런 어떤 그 롱숏이 재개가 되면 사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 가치를 부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그래서 되려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수혜를 보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함에 따라서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이 업종이나 이런 기업들은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어렵다라면 오히려 더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나 뭐 지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더 가능성이 있다라면 되려 이것 때문에 더 상승 탄력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평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감안하면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매도라는 게 왜 있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또 외부 여건들 하나 더 살펴보자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게
이번 주는 이미 아닌 것 같고 언제쯤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나오게 된다면은 이 결과에 따라서도 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건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향후에 어떤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단 정치적 갈등이 더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일단 그게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궁극적으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어쨌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뭔가 지금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잖아요. 주체가 없죠. 그런 컨트롤 타워들이 마련되는지 여부가 일단 중요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게 일단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것도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향후에 경기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들 대표적인 게 추가 경정 예산을 비롯해서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결정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마련될 수 있는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말 마련이 된다라면 제가 볼 때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고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 심해져서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는 환경이 된다라면 우리한테 부담이 된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렵고 고민이 많이 되는 시장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밤새지 말고 밤에는 푹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